62세가 되자마자 통장은 비어 있었고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연금 하나 들어둘 걸, 그 단순한 걸 왜 안 했을까?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 전북 정읍에 사는 62세 이창호 씨는 퇴직 후 받은 9천만 원 퇴직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만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월세 식비 건강보험료로 통장이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50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와서 연금 저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늦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50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절세 혜택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50대에 연금 펀드를 시작한 사람들, 지금도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 오래된 아파트 천장 구석에 핀 곰팡이 자국이 점점 퍼져가던 지난 겨울 66세 김상국 씨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천장 아직도 1990년대 시공 당시 그대로인 낡은 벽지 위로 물기가 퍼지듯 얼룩이 자라났죠. 김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는 10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방 국립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건설회사에 입사한 후 35년간 현장을 누비며 일했고 57세 때 이사 승진은 놓쳤지만 그래도 부장으로 퇴직했다는 자부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비교적 후한 편이어서 퇴직금도 2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퇴직 직후엔 아내와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며칠간 바닷가 리조트에 머물며 이제 우리도 좀 쉬자라고 웃었고 은행 직원이 추천한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 상품에 돈을 넣고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땐 시중금리가 3% 초반이었고 은행에서도 요즘은 안전한 게 최고라며 자주 연락을 줬습니다. 퇴직 첫 해에는 하루 세 끼 외식도 해봤고 손주가 생기고 나서는 100일 사진 촬영비며 돌잔치 경비까지도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장남 부부는 맞벌이라 바쁘다며 아이를 자주 맡겼고 그때마다 김 씨는 즐겁다고 말했지만 체력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퇴직 3년 차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는 눈에 띄게 줄었고 그 사이 물가는 올라 있었습니다. 예전에 월 200만 원으로 넉넉하던 생활비가 이제는 250만 원도 빠듯했고 아내의 고혈압 약과 본인의 정기 건강검진 비용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나 교체하려다 보니 200만 원이 훌쩍 나갔고 안방 화장실에 곰팡이가 번지며 전체 타일 공사를 부르자 견적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내가 집 고치는 데 쓰는 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김 씨는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이 지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평소 알던 수준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금액이 고지서에 찍혀 나왔습니다. 서류엔 월 소득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내야 하냐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지만 돌아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예금, 이자가 금융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 씨는 그제야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늘어났고 예금 통장의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퇴직금 2억은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일부는 손주들 돌봄, 비용과 아파트 수리, 생활비, 명절 경비 등으로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 돈을 계속 불릴 방법이 있었을까? 그때 누가 좀 알려줬더라면 김 씨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펀드나 주식이라는 말에 무조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야. 나이 들면 그냥 안전하게 예금에 넣는 게 최고지. 그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실행했으며 아무도 그게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그의 부엌 천장엔 곰팡이가 번지고 있고 이사를 갈 수도 고칠 돈도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엔 손주 돌보는 게 행복했지만 지금은 체력적으로 감당이 어렵고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머리가 아파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는 몇 달 전 몰래 부부의 금융 자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남은 예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 그것도 정기예금 해지 시 수수료가 붙는 상태. 국민연금은 한 달에 68만 원, 그마저도 둘이 쓰기엔 빠듯한 액수입니다. 아내는 요즘 가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 퇴직할 때 그 돈으로 뭐 하나? 사놓을 걸 건물 말고라도. 그땐 왜 다 예금만 넣었대? 그 말에 김 씨는 대꾸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식탁에 앉아 벽 쪽에 번지는 곰팡이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는 이제서야 인터넷을 뒤져 연금저축, ISA, IRP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고 그땐 왜 몰랐을까라는 후회를 매일 반복합니다. 지금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은행 창구 앞에서 괜히 번호표만 뽑았다가 돌아오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뭔가 시작할 수는 있을까? 이 말은 최근 그가 아내에게 건넨 말 중 가장 조심스러웠던 말이었습니다. 김상국 씨는 그날 이후로 동네 도서관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지하 1층 금융 코너에 먼지가 쌓인 책들이 줄지어 놓인 곳. 그는 처음으로 50대 이후 절세,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에는 연금저축펀드, ISA, IRP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고 처음엔 모든 문장이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퇴직 직전에 이걸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장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 가능, IRP 퇴직금 넣을 수 있음, ISA 비과세 혜택 5년 이상 유지시 유리. 이런 메모를 다시 집에 와 아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요즘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 혹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연금이라는 걸 조금씩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나이에 가능한 거야? 연금은 젊을 때부터 하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이 김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책에서도 유튜브에서도 50대도 늦지 않다고 말했지만 막상 내 나이를 생각하면 이미 손해본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지역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자 젊은 직원은 처음엔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3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만드세요. 그 말에 김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그동안 너무 늦게 알았지 뭐예요. 직원은 김 씨의 상황을 듣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 분리과세, 복리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은행에서 설명을 들었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 승진 누락되던 날보다 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식탁에 앉아 부엌 벽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 곰팡이 좀 봐. 사람 기운 빠지게 생겼네. 우리 이 집 좀 손 봐야 할 것 같아. 근데 그 돈 있긴 해?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은 예금으로 고치려니 불안했고 그렇다고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당장 고치는 건 좀 미루자. 대신 그 돈 연금 펀드로 돌려보려 해. 내가 계산해봤는데 15년 정도는 불릴 수 있더라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만들어놔야 우리 말년이 달라지지 않겠어.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믿어볼게.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다음 주부터 평일 오전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고 강의실엔 자녀 결혼자금 걱정, 병원비 부담, 국민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김 씨는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남은 예금 중 일부는 연금저축 계좌로 옮긴다. 세액 공제를 챙기면서 10년간 유지할 수 있게 월 불이백을 최소한으로 조정한다. ISA 계좌는 안정형, ETF로 나눠 투자하고 단기 수익보다 장기 복리를 노린다. 그리고 향후엔 상황 봐서 주택연금도 고려해본다. 그가 직접 쓴 메모장에는 그렇게 한 줄 한 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글씨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노후에 대해 불안이 아닌 준비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밖에 자주 나가시던데.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배우고 살아보려 한다. 너희한텐 손 안 벌리고 우리 둘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아들은 그 메모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멋지세요. 그날 밤 김 씨는 부엌 천장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곰팡이 자국은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어쩐지 그 얼룩조차도 달리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다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윤창열 씨, 현재 68세.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25년 된 아파트에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집 안 구석구석엔 손이 많이 간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옆 탁자 위에는 2025 대한민국 시니어 재무설계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중소제조업체의 회계팀장으로 일했고 퇴직 당시 연봉은 4,500만 원 남짓,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은 월 8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저는 53살 때부터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했어요. 퇴직금은 IRP로 넘기고 남은 자산은 ISA에 분산했죠. 그때는 사실 뭘 많이 알았던 건 아니고 그냥 불안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 씨는 회계팀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내 임원들의 퇴직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유동성 부족으로 고통받는 상무, 자녀 유학비로 수억 원을 지출하고 빈 통장만 남은 이사,
그리고 퇴직 후 사무실을 차렸다가 몇 년 못 가 문 닫은 부장까지.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나는 안 그래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준비한 거죠. 그는 50대 초반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연금저축에 불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그걸 왜 하냐는 말도 들었지만 그는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꾸준히 쌓았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몰랐지만 불입 내역을 보고 회계적으로 장점이 많다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퇴직 후 그는 퇴직금의 70%를 IRP 계좌로 이동시켰고 이 중 일부는 채권형 펀드, 일부는 글로벌 배당 ETF에 분산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ISA 계좌에 넣어 단기성과 장기성 자산을 적절히 배치했죠. 중요한 건 돈이 통제 가능한 속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매달 흐름이 생기도록 구조를 짰어요. 그 결과 68세인 현재 윤 씨는 매달 국민연금 82만 원에 더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총 180만 원가량의 현금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년 300만 원 내외로 필요할 때마다 여행비로 활용하고 있죠. 물론 윤 씨도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 자산은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예금만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윤 씨의 삶이 특별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는 돈이 어디에서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생활비를 계획했고 소비를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부부는 매년 봄이면 전국 벚꽃 명소를 찾아 3일에서 4일간 짧은 여행을 떠났고 손주 생일이 다가오면 조용히 10만 원짜리 책 선물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크게 쓰진 않아요. 대신 꾸준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거죠. 윤 씨가 강조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투자의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자산이 매달 내게 현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에게도 아파트보다 연금 펀드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말해요. 친구 엄마들은 다 갭 투자한다고 왜 우리는 안 하냐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부는 갭 대신 갭 없는 삶을 선택한 거라고. 윤 씨는 얼마 전 연금 계좌의 15년 누적 수익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저축은 원금 대비 1.7배, IRP는 1.5배, ISA는 연 5% 내외.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고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소박한 수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내 노후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에요. 윤 씨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엔 커피를 내려 마시고 점심 전엔 공원 산책을 나갑니다. 오후엔 아내와 함께 지역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듣고 저녁엔 책을 읽거나 유튜브로 경제 뉴스를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불안을 미리 분산시켜 놓은 거죠. 그게 연금 펀드였어요. 그가 사는 집은 여전히 20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곰팡이 핀 부엌 천장은 없습니다. 몇 해 전 여유 자금으로 부엌과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했고 그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말합니다. 이 공간이 곧 내 연금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계획대로 나가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죠. 그게 진짜 노후 아닐까요? 윤 씨의 인생은 누구보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현명한 준비를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0대라는 시간에 내려야 했던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 말,
단순한 불안 조장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뒷받침되는 현실입니다. 국내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은 은퇴 후 소득이 퇴직 전 소득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국민연금과 예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점점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층 상대 빈곤율이 40%를 초과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 중 고령자의 소득이 중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노인이 되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고령 금융 보고서에서는 예금 자산에만 의존한 고령층일수록 생활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금 자산을 주력으로 보유한 집단과 투자형 연금 자산을 포함한 집단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높은 정신건강 만족도를 보였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복리 구조의 장기 금융 상품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 예측 가능성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소비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씀씀이가 계획적이 되고 예측 가능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최근 세계은행 월드뱅크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노후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보장된 고령자일수록 의료비 지출의 불확실성이나 자녀 부양 압력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활의 질이 객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리타이어먼트 인컴 시스템즈 관련 보고서에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은퇴자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환산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의 은퇴자, 수입 구조와 생활 만족도, 의료비 스트레스 지수 등을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 중 하나는 미래 자산 고갈에 대한 공포이며, 이는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흐름 구조와 훨씬 더 관련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금 펀드나 IRP, ISA와 같은 금융 상품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라는 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를 늦게 시작할수록 복리의 효과는 줄고 세제 혜택도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도 50대 이후 연금계좌 진입자는 소득 공제율은 낮지만 운용 전략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의 엘더 퍼넨셜 플래닝 보고서에서는 50대 이후 연금 펀드를 시작한 은퇴자들 중 복리 수익률이 연평균 5% 이상 유지된 경우 25년 이상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윤창열 씨와 같은 사례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근거입니다. 더불어 연금 펀드를 포함한 세제 혜택형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은퇴자에게 과도한 세금과 의료비 부담이 장기 빈곤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세제우대 계좌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 소득 보전 전략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이런 구조를 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분석도 병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50대인 분들은 앞으로 최소 30년을 더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30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이 가만히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바뀌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노후의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이유, 바로 이 통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좌만 만들고 방치하지 말고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불입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10만 원도 부담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이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생활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절세 계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어 노후의 세금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금융자산을 절세계좌로 옮겨 놓는 것만으로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달라져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50대라면 계좌만 잘 활용해도 월 생활비의 최소 20%에서 30%는 보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적 조치 외에도 지금 거주 중인 주택이나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방이 많은 아파트에 혼자 혹은 부부만 살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줄이고 그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제로 어르신 맞춤형 주거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이사비와 중개비를 지원하며 보다 관리가 쉬운 소형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금융 상담소를 운영해 고령자 대상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는 시니어 금융건강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연금, 절세, 부채,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금융 솔루션을 안내하고 있고 대전시도 노인 금융안심 상담소를 통해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실질적인 금융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시청,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년 재무설계 프로그램도 매우 유용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재무설계협회 등의 협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연금, 세금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답게 노후 자산 흐름 관리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산 운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충동적 투자나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며 한국도 최근 일부 은행에서 유사한 맞춤형 고령자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ECURE 액트 2.0이라는 법을 통해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복리 운용의 장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에겐 기본 납입 한도 외에도 추가 적립 캐치 마이너스업 컨트리뷰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늦게 시작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레지스터드 리타이어먼트 인컴 펀드 RRIF 제도를 통해 고령자에게 세금이 연기된 계좌 운용 혜택을 주며
일정 기간 이후 연금처럼 인출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모두 노후에 필요한 것은 자산의 액수가 아니라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흐름을 만드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만들고 한 달 10만 원씩이라도 불입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아보고 살고 있는 지역의 재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떠나간 자리엔 후회가 남고 작은 준비가 남긴 자리엔 평온이 깃든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곰팡이 낀 천장을 바라보며 왜 그땐 몰랐을까 하고 후회했던 김상국 씨의 이야기. 퇴직금 5억 원이 3년 만에 사라지고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두려워졌던 그분의 현실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작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준비했던 윤창렬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 흐름 속에서 손주에게 책을 선물하고 아내와 도자기를 빚으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가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의 방향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50대, 60대, 70대라 해도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흐름 있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가난과 불안이 아닌 작은 여유와 따뜻한 안정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만들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라도 찾아가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불씨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여러분의 노년이 누구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 남성의 절반이 54세 이전에 첫 직장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자리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간다는 현실을 얼마 전 56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 한 장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대출 상환에 나머지는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과 부모님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죠. 석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은 세 자릿수로 줄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50대, 60대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겼지만 안정적인 수입은 50대 초반에 끊어집니다. 그 사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길어진 노후는 버티기가 아니라 버거움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환 가치를 키워 재취업의 벽을 넘고 노후의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20년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더 멀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 이 차 이제 바꿀 때 되지 않았어? 토요일 오전 주차장에 세워둔 10년 된 은색 소나타 옆에서 아들이 툭 던진 말이었다. 차체 곳곳에는 작은 흠집과 도색 벗겨짐이 있었고 핸들을 잡을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 창문에 묻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다. 박성만 씨는 작년 봄까지 서울의 한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27년 동안 현장을 뛰며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붙들고 살았다. 그는 스스로를 현장형 관리자라 불렀다. 아침 회의 전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 생활이 평생 이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고 명단 속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서류 한 장처럼 조용히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 숫자만 보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돈의 절반은 은행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갔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쓴 신용대출이었다. 남은 돈은 2억이 조금 넘었지만 부동산 세금과 부모님 병원비, 2달 뒤 결혼하는 큰딸이 혼수 자금으로 나가니 통장은 순식간에 비어갔다. 아버지, 이번 달에도 전세 대출, 이자 오를 거라네요.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날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기준금리가 한 번 오를 때마다 아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는 도와달라는 말 대신 한숨을 길게 삼켰다. 퇴직 후 한 달은 집 안정리에 시간을 썼다. 옷장 속 오래된 와이셔츠와 낡은 안전화를 정리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둘째 달부터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50장이 넘는 지원서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장은 몇 줄짜리 불합격 통보뿐이었다. 면접 기회를 얻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면접관의 눈빛은 왜 이 나이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요. 저희 팀원 평균 연령이 32입니다. 조직 적응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 인사 담당자의 말이 마지막 면접이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생활비는 매달 마이너스였다. 아내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대신 동네 재래시장을 돌았다. 저녁 식탁 위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고등어 대신 오징어가 자주 올라왔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방 전등을 꺼두고 겨울에는 내복 2겹을 껴입었다. 그럼에도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면 그는 통장 잔액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우리 차 다음 검사 땐 통과할 수 있겠어? 아내가 운전석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은 탈만해. 기름값만 잘 관리하면 돼. 그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량 보험 갱신과 정비, 비용이 겹칠 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시간 자유롭고 수입 괜찮다는 말에 혹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발품을 팔아도 계약한 건 성사시키기 어려웠고 수수료는 생각보다 적었다. 3개월간 벌어들인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는 그 돈으로 아내 생일 선물 대신 쌀과 참기름을 샀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큰딸이 결혼 준비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 부모 집에 들른 것이다. 아빠,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 나랑 손 꼭 잡고 걸어야 해.
그 말에 그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딸의 행복한 순간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의 친구 중 몇 명은 퇴직 후 카페나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 하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가 매출을 갉아먹었고 손님이 줄어드는 계절에는 빚만 늘어났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함부로 창업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차는 여전히 10년 된 소나타였고 주차장에서 마주할 때마다 이 차가 내 마지막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웃 김 씨가 새 차를 뽑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안에서 들끓는 감정을 말로 꺼내진 않았다. 퇴직 1년이 지나던 초봄, 박성만 씨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중장년 재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단지를 발견했다. 무료 강의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예상외로 자리가 꽉 차 있었다. 강사는 지금 가진 경험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강사가 말하는 교환 가치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다. 강의가 끝나고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들떴다. 내가 가진 게 뭐지?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흰 종이를 놓고 건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하나씩 적었다. 현장 관리, 공정 계획, 안전 교육, 협력업체 조율 적다 보니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일단 적어두기로 했다. 며칠 뒤 예전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중소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강사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단번에 수락했다. 교육 당일 그는 10년 된 소나타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안전모와 조끼를 챙겨 입는 순간 오랜만에 예전이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나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왠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프리랜서 안전관리 강사로 몇 건의 강의를 맡게 됐다. 한 달 수입이 예전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마음속엔 작은 자신감이 싹 텄다. 그는 이 일을 더 키우기 위해 SNS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계정 만드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현장 사진과 간단한 안전 팁을 올리자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다. 지방 현장까지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다. 큰딸 결혼식이 다가오자 예식비와 혼수 대금이 몰아쳤다. 카드 결제일이 겹친 날 그는 소나타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접었다. 이 차 없으면 강의도 못 가잖아. 주차장에서 차를 쓰다듬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여름이 지나자 그는 또 다른 도전을 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는 중장년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건설 현장 노하우를 전해주는 일이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그는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한 창업자가 말했다. 선생님 조언 덕분에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였어요. 덕분에 사업이 한숨 돌았네요. 그 말은 오래 귀에 남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빠듯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은 줄어들었다. 대신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소나타 운전석에 앉아 다음 강의 장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계절에 따라 변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그의 마음가짐은 점점 단단해졌다. 연말 그는 소나타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이 차가 날 버틴 거네. 퇴직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소나타는 그를 새로운 현장으로
새로운 사람들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안에서 그는 예전 부장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모두 안고 달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내년엔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가자. 올해 못 가도 돼? 하루라도 아내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작은 계획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출발선 같았다. 그는 여전히 50대 후반, 참 애매한 나이에 서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교환 가치를 키우며 남은 날들을 소나타와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현재 강원도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마당에는 사과나무와 블루베리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담장을 물들인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그는 가장 먼저 텃밭으로 나가 감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주방 창가에 놓인 커피 머신을 켜 2잔의 커피를 내린다. 이 모든 일상은 그가 50대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결과였다. 김 씨는 40대 후반까지 서울의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연봉은 업계 평균보다 높았지만 그는 소비를 절제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이나 투자에 돌렸다. 30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습관이었다. 사무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이 새로 생긴 식당으로 몰려갈 때 그는 도시락을 챙겨 회사 옥상에서 식사했다. 술자리는 꼭 필요한 모임에만 참석했고 귀가길에는 지하철을 이용했다. 그의 철저한 재무 관리에는 이유가 있었다. 35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간 요양생활을 하게 됐다. 그때 가족이 겪었던 경제적 압박과 돌봄의 고통은 김 씨에게 깊은 교훈이 됐다. 그는 내 노후는 절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첫째, 퇴직 시점에 목표 자산을 설정했다. 최소 8억 원의 순자산, 부채 없음, 그리고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주식, 채권, 부동산 임대 사업을 병행했다. 위험 분산을 위해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주고 지방의 소형 상가 1곳을 월세로 돌렸다. 동시에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았다. 둘째, 은퇴 후에도 교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했다. 그는 전자부품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50대 초반부터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산업기사 시험 대비 교재를 집필했다. 처음에는 부업 수준이었지만 점차 구독자와 수강생이 늘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들어왔다. 그는 이를 전액 재투자했다. 셋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다. 매일 5km 이상 걷기, 주 3회 수영,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였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덕분에 은퇴 시점에도 혈압, 혈당, 체중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2018년 그는 56세에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이미 부채는 없었고 투자 자산은 7억 원에 달했다. 매달 부동산 임대료 180만 원, 배당금 70만 원, 온라인 강의 수입 1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생활비를 감안해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남았다. 은퇴 후 그는 강원도에 40평 규모의 단층 주택을 지었다.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구조를 적용해 난방비를 최소화했다. 마당에는 채소와 과일 나무를 심어 식비 절감에도 도움이 됐다.
아내와 함께 매주 한 번은 인근 마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계절마다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 올레길, 일본 북해도, 유럽 트레킹까지 다양한 여정을 소화했다. 김 씨의 가장 큰 자부심은 돈 걱정 없는 일상이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와도, 대형가전 교체가 필요해도, 자녀가 손주 학원비를 부탁해도 그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모든 지출이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매월 가계부를 쓰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습관은 은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의 하루는 바쁘다. 아침엔 텃밭 관리, 오후엔 온라인 강의 촬영이나 교재 집필,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가끔은 예전 직장 후배들이 전화를 걸어 선배처럼 은퇴 준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김 씨의 대답은 늘 같다. 나이 들어서도 가치를 팔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고 소비를 절제하며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그는 자산이 은퇴 시점보다 늘어 12억 원을 넘어섰다. 주식 배당과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강의와 집필 수입은 여전히 꾸준하다. 무엇보다 그는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 매년 봄이면 사과꽃이 필 때 딸과 사위를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여름엔 손주와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다. 가을에는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한다. 그의 집 거실 한쪽에는 세계 지도와 다음 여행지 리스트가 붙어 있다. 올해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내년은 캐나다 로키 산맥이 목표다. 그는 말했다. 돈을 모으는 건 수단이고 시간을 즐기는 게 목적이죠. 준비를 하면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철저한 계획, 소비 절제, 꾸준한 자기 개발, 건강 관리라는 4가지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가 30년 전 세운 노후는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리고 그 원칙이 오늘도 그의 마당에 피어난 꽃과 웃음소리를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박성만 씨처럼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과 김정호 씨처럼 철저히 대비한 사람의 노후는 출발선부터 달라집니다. OECD가 발표한 고령사회 보고서 2024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회원국 평균 약 6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잡더라도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분석은 더 구체적입니다. 55세 이상 장년층이 기존 경력과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하면 평균 임금이 퇴직 전보다 25%에서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벌이는 줄고 지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 자산 소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기업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창업자의 사업체 5년 생존율은 약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충분하더라도 경기 변동, 임대료 상승, 운영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면 폐업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영국 국가통계청 자료에서도 55세 이후 창업자의 평균 사업 지속 기간이 3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정호 씨처럼 은퇴 전부터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마련해 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 전에 부동산 임대료, 금융자산 배당, 프리랜스나 컨설팅 수입 등 최소 3개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춘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은퇴 후 빈곤율이 약
60% 낮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원을 여러 갈래로 두는 것은 자산 유지뿐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과 심리적 여유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인구 중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고령층의 고용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1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성인 역량 조사 PIAAC에서도 55세 이상 그룹은 25세에서 34세 그룹에 비해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 점수가 평균 30점 낮았는데 이 격차가 재취업과 소득 창출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온라인 강의와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디지털 역량 덕분입니다. 건강관리 또한 재정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 월드 뱅크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가구의 약 10%에서 12%가 매년 재앙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를 말하며 장기 요양과 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잠식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활동을 지속할 체력과 여유가 줄어들고 결국 생활 수준 전반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은퇴 이후의 안정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소득원을 하나만 두는 것은 위험하며 은퇴 전부터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기술 변화에 대비하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OECD와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고령층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생학습,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은퇴 전 현금 흐름 다변화를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가 보여주듯 박성만 씨처럼 아무 대비 없이 은퇴하면 몇 년 안에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김정호 씨처럼 장기 계획과 다변화된 수익 구조, 기술 적응, 건강 관리까지 병행한 사람은 길어진 은퇴 기간에도 안정과 자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현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천 방안과 현재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수입원을 다변화하라. 둘째, 기술과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라. 셋째,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 실제로 서울시는 중장년 제도약 지원센터를 통해 50대, 60대를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창업 컨설팅,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경력 매칭형 재취업과 공공분야 단기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행정 지원, 문화관광 해설, 지역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월 60시간에서 120시간 근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라북도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촌 정착 지원금, 농기계 사용 교육, 판로 개척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인의 경험과 적성을 살려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어르신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검진, 운동 처방, 영양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남 순천시는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취약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면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도록 유도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해 은퇴자의 경력에 맞는 단시간 근로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결합니다. 유럽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이 많습니다. 독일은 시니어 전문가 파견제를 통해 은퇴 기술자와 중소기업을 매칭해 단기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프랑스는 인터젠 프로그램으로 고령층이 청년과 함께 창업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복지건강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노후 문제를 개인 노력만으로 풀기보다 제도 지역 사회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도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 건강검진 네트워크 형성을 병행하길 권합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혼자 하는 것보다 지역과 제도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은퇴 후 20년, 30년도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과 선택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저녁, 지나온 길은 발자국으로 남고 앞으로 갈 길은 선택으로 빛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 없이 퇴직을 맞아 하루하루를 버티며 오래된 소나타의 핸들을 잡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십 년 전부터 미래를 그리며 은퇴 후에도 자신이 만든 수익과 건강, 그리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쪽은 설렘 속에서 하루를 엽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운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60대, 70대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풍경이 황혼 속 고립이 될지, 노을빛 속 행복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결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며 내 손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먼 훗날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눈물 대신 웃음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